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뭐랄까, 세상이 스스로를 양쪽 끝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한쪽에서는 북극의 찬 공기가 그냥 둘로 쪼개져서 북반구를 꽁꽁 얼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또 인공지능 칩을 만들려는 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아주 들끓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또 누군가는 1,000원짜리 편의점 상품으로 힘겹게 저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오늘은 바로 이 전혀 다른 풍경들 속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힘, 바로 기존의 모든 예측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환경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북극의 찬 공기를 거대한 울타리처럼 가둬두던 그 북극 소용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트기류가 만드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울타리가 최근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거대한 찬 공기 덩어리가 두 개로 쪼개졌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다른 하나는 북미 대륙으로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에서 영하 30도, 40도로 넘나드는 그 살인적인 한파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정말 기묘한 건요.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호주 말씀이시죠? 네, 호주는 기온이 45도까지 치솟는 폭염으로 거의 불타고 있었어요. 와, 그럼 지구 한쪽 끝이랑 다른 쪽 끝의 온도차가 거의 80도가 넘었단 얘기네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이건 단순히 날씨가 좀 굳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기후의 작동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원인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북극 얼음이 녹아서 온도차가 줄었고 그게 대기 흐름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직은 그냥 통계적인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게 뭔가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기후의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변동성? 네.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패턴은 사라지고 어제는 폭염, 오늘은 한파를 오가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간 의지해온 일기예보 모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자료가 딱 그 증거인데요. 금값 이야기군요. 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천장을 뚫어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날씨처럼 지정학적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료에 언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위협이라든가 그린랜드 매각 압박 같은 사건들이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쌓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셀 아메리카, 즉 더 이상 미국 달러나 국채가 안전하지 않다는 심리가 확산된 겁니다.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니까. 그렇죠. 결국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 여파가 한국까지 그대로 밀려오고 있네요. 금테크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넘어서 거의 광풍 수준이에요. 네, 골드뱅킹 잔액이 10개월 만에 2배로 뛰어서 2조 원을 넘었다고 하죠. 심지어 시중은행에서는 실물 골드바가 다 팔려서 없다는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쥐고 보자는 심리가 정말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가장 원초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죠. 기후에서 시작된 불안정성의 파도가 자산 시장을 거쳐서 우리 일상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와중에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이번 자료들 중에 AI 관련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중에서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발언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임원들한테 AI 역량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임원을 불러서 AI 특강까지 열었다는 대목이 있었죠. 네,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AI가 더 이상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생존 전략이 된 거죠. 그리고 AI가 산업의 엔진이 되면서 그 엔진에 연료를 대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게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이죠. 자료에 나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네, HBM. 이게 일반 메모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기존의 D램이 2차선 국도라면 HBM은 16차선짜리 초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가 다니는 길의 폭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바로 옆에 이 초고속도로를 착 붙여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없애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HBM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올해 전 세계 메모리 매출이 작년보다 134%나 폭증하고 내년에도 53%더 성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나비 효과도 참 흥미로워요.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되는 HBM 같은 최신 메모리 생산에 올인하다 보니까 네, 정작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형 D램 생산 라인은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구형 D램이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반도체 산업의 자원을 막 빨아들이면서 다른 산업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이건 전력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거죠. 심지어 원자력 학계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대형 원전 20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하니 와, AI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AI라는 기술 혁신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탈원전이라는 그 거대한 정책 기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만큼 강력한 변수가 된 겁니다. AI가 바꾸는 건 산업뿐만이 아니죠. 일자리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중국에서 AI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정말 신기했어요. 아, AI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전문가? 네,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 시험에 한 해 15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CFA, 국제재무분석사 시험 응시생 수랑 맞먹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상황 말씀이시죠? 네, 한국 상황을 다룬 자료를 보면 좀 암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에 박사급 연구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기업조차 40% 이상이 박사 인력이 없다니.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배출된 신규 박사 3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고급 인력은 놀고 있다니요.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일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연봉이나 일자리의 개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더 깊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단기 성과만 요구하는 연구 문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재에게 그에 걸맞은 자율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두뇌를 우리 스스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심각한 두뇌 유출 현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AI가 열어젖힌 신세계가 이렇게 화려한 반면에 우리 발밑에 현실 경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 자료 묶음이 우리 사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불황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경기 침체에 외식 물가까지 치솟으니까 편의점에서 1,000원도 안 되는 초저가 PB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990원짜리 핫바, 990원짜리 채소 같은 것들로 끼니를 해결하는 거죠. 이걸 서바이벌 다이닝이라고 부르던데 마케팅 용어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그냥 생존을 위한 식사잖아요. 그렇죠.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선 초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갑이 얇아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직관적이고 또 절박한 선택인 셈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경제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1000선을 돌파하면서 하루에 7% 넘게 폭등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같은 미래산업 관련 주식들이 들썩인 거죠. 한 화면에 990원짜리 핫바랑 폭등하는 주가 그래프가 동시에 떠 있는 정말 기이한 풍경입니다. 이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오름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전국 평균 상승률에 한참 못 미쳤어요. 돈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갑자기 철회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건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경고를 회사가 드디어 받아들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상장이요? 네, 쉽게 말해서 이미 상장된 모회사의 가장 알짜 사업부를 또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든 비판이 아주 거셌거든요. 하나의 사업을 두 번 팔아먹는다 이런 비판이었죠. 네, 바로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 결정이 다른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자회사 상장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미래 기술과 현재 제도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삼성, 신한금융, 하나금융 같은 거대 기업들이 손잡고 K코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런데 정작 이걸 규율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다 모였는데 아직 경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네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군요. 그런가 하면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3차례에 걸쳐서 55조 원에 달하는 연체 기록을 지워준 신용사면 문제가 자료에 지적돼 있더라고요. 55조 원이요? 특히 작년에는 사면 규모가 25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고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고요.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과거의 연체 기록인데 이걸 정부가 일괄적으로 삭제해주면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거든요. 누가 위험한 차용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운전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위험 부담은 다른 성실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오늘 자료들을 쭉 꿰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기후, 폭발적인 기술, 그리고 양극화된 경제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 위에 동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가 상상도 못할 부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회의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죠.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공간, 즉 도시의 모습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비욘드 조닝인데요. 비욘드 조닝이요? 네, 전통적인 도시계획은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땅의 용도를 칼로 자르듯 구분했잖아요. 이제 그 벽을 허물자는 겁니다. 아, 싱가포르의 마리나원이나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주거, 상업, 업무, 여가 기능이 한 건물이나 단지 안에서 유기적으로 섞이는 초고밀 복합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군요. 텅 비어가는 도심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든다는 자료가 있었죠. 도시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기 힘든 경직된 규제로는 더 이상 도시의 활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군요. 네, 도시 공간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스스로 진화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적응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상징적인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차세대 잠수함 사업. 아,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네, 이걸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데 이게 단순히 잠수함 성능만으로 겨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너지, AI, 자동차, 심지어 히토류 공급망까지 자국의 핵심 산업 역량을 전부 묶어서 패키지들로 제안하고 있죠. 이제 무기 하나를 파는데도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미래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낡은 지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죠. 네,
우리 각자는 어떤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을 남기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